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사 정창준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정치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기원합니다. 저희는 설 연휴 기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헌재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 배경은 무엇일지, 이번 구속 기소가 탄핵 심판에 영향이 있을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궁금한 것들 헌법학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품격 토론도 준비합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1월 27일 월요일 정책시사 출발합니다. 정책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잠시 교통정보와 날씨 듣고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격시사 설 연휴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본격적인 귀성길이 시작되겠습니다. 동시에 큰 눈도 예보되면서 오늘 전국 고속도로는 혼잡하겠는데요. 오전 7시 기준으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할 경우 부산까지 5시간 정도 소요되겠고요. 광주까지는 4시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대전까지는 2시간, 강릉까지는 2시간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현재 교통량은 본격 정체가 시작되지 않아서 비교적 수월한데요. 다만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영동 1터널 부근인데요. 승용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덕평 나들목 부근은 통행량은 많지 않지만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요. 신갈분기점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는 순천 쪽인데요. 동전주 부근에서는 현재 승용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심하겠습니다. 눈이 오면 운행 속도를 50%까지 줄여주시고요. 평소보다 넓은 차간거리 유지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폭설까지 예보된 만큼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평소보다 빨리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합니다.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전라동부와 경남 서부, 일부 경기와 충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비나 눈이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리겠는데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지금 비가 내리는 지역도 차차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눈이 쌓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까지 중부와 전북,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3에서 5cm, 남부에도 시간당 최대 3cm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특보가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과 전북 동부, 제주 산지에 최대 30cm 이상, 경기 남부와 북동부에도 최대 25c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에 10에서 20, 남부에도 많게는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상권으로 시작하는 곳이 많지만 낮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차차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갈수록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 2도에 그치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2도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설 당일에는 영하 7도, 연휴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남은 연휴 동안 폭설과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소 상황 알려주시죠. 네, 검찰은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뒤 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고인이 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최대 6개월간 서울 구치소에서 법원을 오가며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으로 네. 형사법정에서는 5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건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27일 밤 12시, 즉 오늘 자정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이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2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을 열흘간 추가 조사한 뒤에 구속 기소하려 했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수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성과 없이 검찰에 사건이 넘겨진 상태에서 검찰의 추가 조사도 막히게 돼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단 한 장의 신문 조서도 없이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해 곧바로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석방한 뒤에 보강 수사를 할지를 놓고 어제 3시간 가까이 논의했는데요. 결국 추가 조사를 포기하더라도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 10여 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확보했던 증거와 진술이 있기 때문에 네.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일어날 파장이 크기 때문에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검찰의 그 구속기간 연장 신청 거부한 이유는 뭔가요? 법원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강제 수사를 이어갈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애초에 공수처가 기소하는 게 불가능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겨 검찰이 기소해야 하는데요. 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26조에 대해 법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항으로 해석했습니다. 만약 해당 법에 별도 조항으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명시돼 있었다면 법원의 결정이 달랐을 것으로 법조계에선 보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공수처법이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금의 형사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대통령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말씀하신 대로 6달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윤 대통령은 최대 6달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 기일을 거쳐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말에 시작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만들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할 강제 수사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은 앞으로 법정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신문하고 그동안의 수사에서 확보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윤 대통령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요. 윤 대통령이 개헌 관계자들에게 직접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1심 재판부는 최대 6개월간 윤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고 이후로도 재판은 가능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구속 상태를 풀고 석방해야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인 7월 말까지는 선고 공판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하. 그리고 윤 대통령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이나 외부인을 접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수처 때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에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변호인단을 제외하고는 만날 수가 없었는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별도의 접견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겠네요. 네, 2월 말부터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두 재판이 겹치는 이중 상태다 보니 네. 이로 인해 또다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게 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 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린 뒤에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지금 8인 체제로 가동되고 있는 헌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는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헌재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서두르면서 윤 대통령 측 요구를 기각할 경우 헌재 결정을 둘러싼 반발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하, 네. 여야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소를 놓고 국민의힘은 검찰이 공수처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와 수사를 기반으로 한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검찰은 야당의 눈치를 보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자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의 편법을 더해 구속 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됐다며 환영했는데요. 한민수 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또 불법 개혁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당연한 지사이자 사필기정이다. 이 당연한 것을 검찰은 왜 뜸을 들이고 국민들 마음을 졸이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관련 소식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해외에 배치된 미군의 병력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벤스 부통령은 지난 주말 미 백악관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취임식에서 미군을 아무 곳에나 보내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전 세계 동맹국들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네. 벤스 부통령은 미군을 어딘가 보낸다면 모든 자원을 투입해 신속히 싸우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다른 점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배치하는 데 있어 아끼면서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따져 대외 문제에 선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시각이 반영된 발언으로 벤스 부통령은 미국의 저소득 백인 노동자의 삶도 제대로 개선시키지 못하면서 왜 납세자의 돈으로 다른 나라를 보호해줘야 하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취임한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전력과 임무가 적절한지에 대한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라는 걸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도 이 평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이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북한도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또 도발에 나섰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별다른 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던 북한은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대미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 순항 미사일들을 발사했다고 어제 보도하면서 이 미사일들이 약 2시간 5분간 타원과 팔자형 궤도를 따라 1,500km를 날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쐈다고 확인했고요. 네. 이 미사일을 북한이 지난해 1월 두 차례 발사했던 불화살의 개량형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판 토마호크라고도 불리는데 잠수함이나 함정에서 기습 발사가 가능한 데다 낮은 궤도로 비행해 요격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외보도실장 명의로 담화문도 냈는데 네. 지난주 진행된 한미 공군의 쌍매 훈련 등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주권과 안전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유화적 메시지를 내는 상황에서 미국을 직접 비판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북한과 대화를 원하면 한미 연합훈련부터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대화 의사를 내비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취하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 김 위원장은 종교 광신도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대치 국면을 향후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자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로 도발하고 또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정권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점에선 미국과의 기싸움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5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전라동부와 경남 서부, 일부 경기와 충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약한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리겠고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지금 비가 내리는 지역도 차차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눈이 쌓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까지 중부와 전북,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3에서 5cm, 남부에도 시간당 1에서 3cm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특보가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과 전북 동부, 제주 산지에 최대 30cm 이상, 수도권에도 10에서 최대 25cm 이상, 남부에도 많게는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과 함께 강추위도 몰려오겠습니다. 특히 서울 당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연휴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전격시사 설 연휴 교통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연휴 셋째 날인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귀성길 시작되겠습니다. 동시에 큰 눈이 예보되면서 고속도로는 매우 혼잡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흐름 원활합니다. 서울 요금소를 현재 출발할 경우 부산까지는 4시간 50분 소요되고요. 광주까지는 4시간 필요합니다. 대전까지 1시간 50분, 강릉까지는 2시간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영동 1터널 부근에서는 승용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입장 휴게소에서 화물차 역시 고장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 부산 방향인데요. 천안에서 천안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대구 방향 함양산 삼골 휴게소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 5시에 최대일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오면 운행 속도를 20%에서 50%까지 줄여주시고요. 평소보다 넓은 차간거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폭설까지 예보된 만큼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니까요. 평소보다 빨리 귀경길에 나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전격 인터뷰.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들, 헌법학자이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설 연휴에 이렇게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수사 없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검찰의 재판 전략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검찰은 사실 썩 편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검찰도 윤 대통령이 아닌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해오고 있었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 요구에 따라서 공수처로 이첩을 했다가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다시 검찰로 보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그러면은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10일 이상 보완 수사를 하겠다, 추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네. 법원에서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한 차질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석방할 경우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마치 지난번에 국회 쪽에서 내란죄 철회하겠다라고 했을 때 비슷하게 네.
그렇다면 이거 뭐 무죄냐? 네. 뭐 별 문제 없는데 괜히 여기까지 사건을 키워온 거냐? 이런 식으로 비춰질까 봐 결국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구속이라는 의미가 거의 죄의 상당성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그렇죠. 다 생각을 판단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을 했는데 이건 현직 대통령 신분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검찰이 밝히기에는 공범 사건들의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데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는데 자신이 있다는 걸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공범보다는 본인의 문제 그리고 이제 공범들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보듯이 엇갈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충분히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이 맞고 이쪽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밝혀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을 갖지 못한 거죠. 그렇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검찰에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검사장회 이런 건 좀 이례적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례적이죠. 사실 사건의 중대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명확하다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은 이게 고민이다. 기소를 하기에도 곤란하고 안 하기에도 곤란하고 기소를 한다면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느냐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검찰총장의 입장에 있어서는 결론도 결론이지만 이걸 내가 전부 다 뭐 책임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왜냐하면 이제 뭐 개인적인 그런 걸 떠나서도 네네네. 이 결국은 그로 인한 비판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 전체 조직에게 쏟아지지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 사건 자체가 워낙에 중대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정도의 취지였을 것으로 보이고 뭐 저는 그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도 있었지만 대외적으로도 우리도 그렇죠.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모습을 보이는 효과도 있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책임진다. 아, 네. 형사재판, 헌재의 탄핵 심판 동시에 진행이 될 텐데 윤 대통령의 구속, 형사재판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미치겠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나눠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제 탄핵 심판은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이 변론 기를 잡아가면서 물론 2월 13일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현재 그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형사 소송까지 하게 되면 형사 소송은 시간이 길어지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형사 소송 때문에 이 변론기를 계속 출석하기 힘들다. 내지는 뭐 변호인단도 준비하기 힘들다. 사실 지난번에 이미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중에 한 분이 뭐 우리가 로봇도 아닌데 어떻게 이제 예. 화요일하고 목요일 또 하냐. 예. 이게 이제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형사소송까지 함께 준비한다. 이렇게 되면 그 부담이 더 커지고 그걸 가지고 뭐 헌법재판소에든 혹은 법원에든 늦춰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죠.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종일 재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변론 준비가 가능하겠느냐 하면서 예. 제기를 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문제되는 게 예컨대 화목이 아니라 네. 화금 이런 정도로 벌려놔도 조금 나은데 아, 네. 화목이면은 뭐 하루 쉬고서 바로 또 한다는 거니까. 교수님 이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어떤 때는 허용하고 또 어떤 때는 불허하고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공수처법 규정의 문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공수처라고 하는 제3의 수사기관이 이제 신설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이 경찰이나 검찰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조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서로 충돌하는 경우들도 국민들에게 네네. 많이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 대해서는 뭐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이러면서 말하자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러면서 수사권은 계속 좁혀나가지 않습니까? 네. 6대 범죄로 축소시켰다가 거기서 다시 2대 범죄로 축소시키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소 외에 수사하는 경우 오히려 예외가 돼버렸는데, 지금 공수처도 이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서 계속 논란인데, 그 점은 검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네. 이런 상태에서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보냈다면 그거대로 할 거지, 뭐 검찰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다시 수사를 한다는 게 공수처법의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원에서 지적이 된 것이죠. 이 가정을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검찰이 보안 수사를 했다고 그러면 윤 예. 대통령이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하고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그죠.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공수처와 검찰에 대해 가지고서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윤 대통령 측의 뭐 변호인단 포함해서 일종의 대응 전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검찰이나 공수처보다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쪽이 상대하기가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뭐 이건 윤 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의 시간 싸움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네. 여기에서 뭐 그렇게 빨리빨리 응해 줄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금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뭐 이런 부분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그래서 공수처는 이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논리를 폈는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조금 억지 논리 같습니다. 실제로 직권남용을 하다가 나온 거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관련 범죄로 하기 시작하면 뭐 직접 수사권을 제한한 취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은 법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문제지, 관련 사건으로 이것저것 다 걸면은 사실 안 걸리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적절하지는 않다. 체포영장. 교수님 나오신 김에 다 물어보겠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그 관할권 문제도 작품에 좀 있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의 수사인 만큼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공수처가 조금 뭐랄까, 이 사안 자체를 갖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그야말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아무리 네. 대통령이라도 네. 이런 건 따라야 되지 않는, 이렇게 했으면은 공수처가 뭐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을 텐데, 여러 가지 의혹의 여지를 그냥 깔끔하게 정리 안 한 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 예컨대 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경찰이랑 협조해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했었으면은 뭐 공수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쪽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지금 영장 문제도 뭐 법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네. 원칙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야 되는 걸 왜 서부지법에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역풍이 돼서 돌아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좀 의문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원 내부망에서 판사들도 예. 서로 좀 논란을 벌이고 예,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안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다시 법리적으로 좀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가능성은 있는 것이 네. 이제 어떤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지만 예컨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나온 증거다. 유법 증거다라고 하면 그 증거들을 재판에서 쓰지를 못합니다.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런 증거를 별로 확보 못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네. 윤 대통령 이제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보석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라든지 지난번에도 이제 헌재 변론 참여했다 병원 갔었다고 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하겠죠. 건강 상태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진짜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그렇다면 보석이 인정이 되어야 하겠죠. 네. 탄핵 심판 관련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그 헌재법 51조 부분이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할 때 헌재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제기는 할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툴 수 있는 건 몽땅 다 다투겠다. 네. 이런 입장이니까. 그런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일단 헌재법 51조 자체에서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재판을 갖다가 형사소송 이후로 미루게 되면 아마 그 형사소송이 또 치열하게 다투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네. 윤 대통령의 임기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한편으로서는 뭐 했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금 헌법재판소 입장에 있어서 이거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네. 인용이건 기각이건 빨리 결정해라라는 압력을 양쪽에서 다 받고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4차례 변론이 있었는데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 특별히 그 눈여겨본 장면이나 발언 있으십니까? 예, 일단 저는 방금 말씀하신 51조 외에 이제 헌재법 40조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 변론 준비기일이 2번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헌법재판소 수명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나 정영식 재판관이 했던 얘기가 네. 이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이런 것들 혹은 엄격한 증거 조사나 채택 이런 것들을 형사소송만큼 못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헌재법 40조는 그와 다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1항에서는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을 적용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재판소법이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이런 것만큼 규모가 크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적용하되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라. 그리고 2항으로 넘어가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네. 탄핵 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규정이 중복되면 충돌되면 민사소송을 배제하고 형사소송 규정을 적용해라. 이건 강행 규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2번 재판관의 말씀은 그것하고 서로 충돌되는 지점이 생겨버리거든요. 아까 헌재법 51조와 같이 재량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어찌됐건 헌법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법원의 소송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미 기소까지 됐고.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론, 내란이 인정된다 안 된다. 형사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은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형사소송 규정 적용 안 한다 하면서 증거를 갖다 좀 포괄적으로 전문 증거나 이런 것까지도 허용을 해서 내란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형사재판에 가서는 엄격하게 해서 전문 증거 배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거는 인정 안 된다라고 엇갈린 판단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사법부의 신뢰에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제 그 변론에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네. 대해 가지고서 신문하고 반대 신문하던 네네. 그거는 일종의 해프닝인데 저는 그 자체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서 뭐 그러니까 이건 사실로 인정한다라고 했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증인 조사를 통해서 계속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갖다가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윤 대통령이 출석한 첫 변론기를 주목해서 봤었는데 지금도 이런 부분이 좀 핵심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느냐. 예.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는가. 이게 이제 탄핵 심판에서 갖는 의미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결국 이제 내란죄라고 하는 게 이 국헌문란을 전제로 해서 지금 쭉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게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건데 결국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혹은 국회가 무력화된 게 전제되니까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네. 결국 이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인정 여부에 따라 내란이 성립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나 비중이 큰 거죠. 저는 이 발언도 되게 주목을 했었는데 포구령에 대해서 집행 의사가 없었다. 근데 포구령은 선포가 됐지 됐죠. 않습니까? 예. 이게 전략적으로 좀 가능한 얘기인가요?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계엄을 하면서 포구령 항상 해왔고 그리고 기존의 포구령에 준해서 하도록 시켰는데 이렇게 나왔을 뿐 뭐 내가 그럴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야 되는 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애초에 이 포구령을 떠나서도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부분은 대다수 법률가들이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포고령이 어떤 의도에서 발령되었건 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대통령이 그거 안 봤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과연 그렇게 얘기한다고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행된 적은 없었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말하자면 책임이 있긴 있는데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려는 의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포고령도 뭐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다 내가 썼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바뀌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당연히. 그건 어떤 의도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 비슷하게 네.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윤 대통령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의 크기 요거를 조금 줄여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아닐까. 다시 말하자면 뭐 전체적으로 비상계엄 한기에 대통령이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몰랐다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는데 아무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밑에 사람들이 한 거다와 내가 직접 지시했다 사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예. 교수님, 근데 이 단어들이 좀 주목할 만한 단어들이 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국민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김용현 전 장관 의원을 아닌 요원을 끌어내려야 했다. 이런 부분을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거는 수용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네. 처음 비상계엄이 발동했을 당시에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거 전쟁 나는 거냐 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네. 그걸 계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두 번째로는 어찌됐건 이 윤 대통령의 의도가 계몽을 위한 것이건 아니건 위헌적인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 의원이냐 요원이냐 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곽종근 특전사사령관이 국회에서 얘기를 할 때도 처음에는 요원이라고 얘기했다 의원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말하자면 거기 국회 투입됐던 군인들, 계엄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어떤 지시 받았냐, 의원이라고 들었냐, 요원이라고 들었냐 이런 것들도 확인해서 일단 이 부분은 결국은 사실관계 문제니까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증거가 없이 증언이 상반된다고 했을 때 아까 계속 증인들을 확보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입장도 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좀 길어질 수 있는 건가요? 길어지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곽정군 특전사령관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하고 서로 깔린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투입된 군인들 증언을 들으려면 투입된 군인이 수백 명이니까 그 수백 명 군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증언대에 세우고 그걸 증언을 채택을 하려면은 그것만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 밖에도 관련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그 부정선거 의혹 예. 국회 소추단에서는 아니 이건 쟁점으로 정리된 게 아니지 않느냐 좀 제안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 쟁점으로 정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논의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국회 소추와 관련된 부분만이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내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나는 내란 목적 없었다. 그럼 도대체 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이다. 그 사유가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확인 정도는 필요하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 쟁점을 정리하는 부분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내란죄 부분을 국회 소추단에서 철회하겠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이건 일상적인 헌재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쟁점 정리 과정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제 조금 곤란한 게요. 네. 사실 그 문제가 또 하나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돼 있는 것이 만약에 국회에서 그걸 절차적으로 깔끔하게 이 핵심적인 탄핵소추 사유였기 때문에 재의결을 통해서 했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쟁점 정리다 하고 넘어가고 처음에는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그랬다가 내란 행위는 또 그대로 한다고 그랬다. 이 부분이 이제 좀 혼란스러웠었거든요. 뭐 그 부분이 이제 국민들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 헌법재판소 권유해서 그때 이제 국회 소추단 측의 김진남 변호사가 이제 그 권유에 따라서 했다가 나중에 실언이었다라고 또 이제 번복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뭐 설마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권유를 했을까? 근데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그건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정이 나오더라도 시비거리가 된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음 달 3일 날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한 것에 대해서 국회 선출권을 침해한 것인지 헌재가 결정을 합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국회가 선출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한 총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권한대행 시절에 그거 못한다 여야 합의해라 그거 가지고 하다가 결국 탄핵 소추까지 당했었고 지금 네. 그걸 이제 조금 풀어가지고서 현재 최 부총리 또 권한대행하면서 2분만 임명을 했는데 이게 그 자체로서는 몰라도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4 결정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선 품격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서울 지하철 1호 기관사 조상호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개통한 지가 벌써 50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준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져서 지금 시민들이 많은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 제1의 지하철이 되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지하철은 전 역에 스크린 도어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치되기 전에는 불행하게도 가끔씩 인사사고가 일어나고 했습니다만 당국과 지하철 당사자들이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서 세계 지하철 중에서 전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것은 서울 지하철뿐입니다. 시민들께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0년 만에 세계 제1위 지하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놔두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도 협조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구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때 지하철이 날로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전라동부와 경남 서부, 일부 경기와 충청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약하게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도 점차 기온이 낮아지면서 눈으로 바뀌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나 눈은 내일까지 전국에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리겠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까지 중부와 전북, 제주 산지에 시간당 3에서 5cm, 남부에도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눈의 양도 상당한데요. 강원과 전북 동부, 제주 산지에 많게는 30cm 이상, 수도권에도 10에서 최대 25cm 이상, 남부에도 최대 15cm 이상입니다. 눈구름 뒤로는 찬 공기도 밀려오면서 기온도 갈수록 낮아지겠는데요. 특히 설날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7도, 목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는 만큼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전국에 차차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낮 기온 2도로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 인사 짤막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 정치와 국가 체제의 혼돈과 혼돈이 있을 때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굳건히 지켜온 국민들의 위대함에 늘 감사드리면서 이 먹고 살기 어려운 경제 여건의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고 또 뿌리를 찾는 국민 여러분들의 그 소소한 평온한 삶을 늘 존경합니다. 즐거운 명절 설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예, 정말 다사다난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적 어려움, 그다음에 그 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으로 상당히 그 힘들어하셨는데 2025년 한 해는 조금 더 정치도 좀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민생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아서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행복한 그러한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그 신부님께 들은 말씀인데요.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라기보다는 일상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좀 그 가까운 분들하고 편하게 만남도 이루어지고 자신의 삶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일상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분의 바람대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 네, 이것은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경찰 공수처의 그 수사 결과가 있었고요. 더 나가서 검찰도 사실 꽤 일찍이 수사를 했습니다. 주요 가담자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네. 관련자들 한 10여 명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잘 해놨거든요. 공수처의 수사도 그에 기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해서 그 기소하는 것은 뭐 당연한 그 결과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검찰이 그 자체적으로 공수처 결과를 자기 나름대로 좀 그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확정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 구속 기간 연장이 안 되면서 네. 급하게 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간이 연장됐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예. 저는 뭐 1년에 이런 상황을 두고 정말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타협 없는 대통령의 통치 권력과 또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대충돌은 대한민국의 불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진영의 국민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행복이 되었고 2030 이 청년들이 진정 어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죠. 뭐 이제는 심판과 또 청산으로 모든 걸 바로 잡으면서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권력과 또 대통령의 통치 권력이 지난 2년 8개월 동안 보여준 그런 갈등과 반복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뭐 그런 측면에서 국가 권력 체계 또 이 헌법 체계 개헌을 통해서라도 이참에 이제 체제를 바로잡는 그런 큰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홍 의원님, 검찰 입장에서는 대면 조사 없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혐의 입증하는데 무리는 없을까요? 뭐 그래서 아마 자체 조사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수사를 좀 해서 기소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법원으로부터 그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받은 거죠. 근데 원래 규정대로 하면 공수처의 수사가 넘어오면 그 기소 의견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 경우에 검찰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냥 바로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하게 그 어떤 내용상 그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아마 그래서 검찰 자체 내에서 조사를 했을 텐데요. 실제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진술을 거부했고 아무것도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빈손 수사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 공수처의 수사 결과 자체도 검찰 조사 결과에 기반한 그리고 일부 경찰 수사 좀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그 기소 의견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수사했다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내용상 검찰이 한 번 더 조금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의지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 열었는데 그럼 검찰은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정치적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내야 된다는 그리고 더군다나 검찰이 그 스스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자체 조사 기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담이 있었고 담당 검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 검사 혼자 기소 의견을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그 모양을 좀 갖추는 과정. 그래서 최초로 검사장급 회의를 전체를 열어서 하고 거기서도 별다른 내용 없어요. 그냥 검찰총장한테 위임한 겁니다. 검찰총장한테 위임했는데 검찰총장이 기소 의견을 혼자 낸 게 아니라 검사장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받았고 그걸 다시 이제 그 검찰의 입장으로 정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정 검사 한 명 또는 검찰총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검찰 전체의 결정이라는 우리 검찰의 입장이다. 모양새를 만듦으로 해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 그 절차적 과정만 밟은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전국 검사장 회의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좀 전에 이제 홍 대표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검찰 조직으로서는 사실상 공수처의 그런 수사 미비나 또 수사 역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검찰 조직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사법 체계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조직입니다. 검수완박으로 탄생한 그런 공수처의 한계 민낯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런 수사 과정과 또 영장, 체포영장 또 구속영장 발부받는 모든 과정에서 여실 없이 그냥 나중에 이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지금 사법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킨 결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또 계엄사령관으로 참여한 군장성들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면은 아주 이걸 공수처에만 다 맡겨놨다면 대한민국의 지금 이 불행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수처는 공수처법 법상의 내란죄에 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막 그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 기소할 수 없는 그런 기관에서 또 수사하겠다고 신청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압수영장은 법원에서 뭐 이래가지고 이 혼돈을 이제 앞으로 이제 1심, 2심, 3심까지 대법원까지 이거는 그 고비고비마다 국민들이 사법 체계의 이런 불안과 또 불신이 정복되는 그런 아마 큰 혼란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뭐 이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한 것은 한편으로는 검찰의 보충 수사권을 갖다가 허용하진 않은 법원에 대해서 성토도 있었겠지만은 또 이게 좀 안 맞아요.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 그러니까 공소 제기 요구를 검찰에 했을 때 거기 공수처에서 한 수사 내용이 미흡하고 미비해가지고 검찰에서 보충 수사권을 가지고
보충 수사를 했거든요. 압수수색하고 뭐 그래가지고 기소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대법 판결에까지 이제 공소 유지가 돼가지고 조희연 교육감이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의 기소권 행사는 어떤 경우든 이게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실수가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검사장 회의는 그런 우려와 함께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전국 검사장 검찰 조직이 수뇌부가 다 모여서 내린 권위 어린 이 판단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읽혀지게 하는 대목 아니겠냐고 그렇게 보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가정을 해보겠는데 예. 만약에 이제 그 구속기한이 연장이 돼서 예. 검찰이 그 수사에 나섰다면 예. 윤 대통령은 검찰도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수사에 응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상당히 좀 법률적 어떤 이런 대변하고 네. 또 조력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또 지금 여론 또 대통령 본인도 국민적 여론을 또 살피는 것 같고 국민 여론에 따라서 아마 검찰 수사에도 응할 건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했지 약간 않겠냐. 상황을 여론의 움직임을 봤을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예. 제가 여러 차례 여기서 얘기했는데 1차적으로 대응은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공수처와 수사 권한이 없다, 불법 수사다 해서 지금 네. 수사에 불응했잖아요. 네. 그러나 또 하나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판 중심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조사기관에 가서 어떤 진술을 하는 게 결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본안 심사,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이 변론 과정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실리적인 판단도 분명히 깔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이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모든 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고 야당 정치인 중에서도 진술 거부하는 경우 많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진술 거부하고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잘못 얘기하면 다 왜곡될 수 있고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가서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칫 정말 자신이 유리할 경우에 그러니까 확실한 뭔가 있고 그것을 법정에 가서 얘기했을 때에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수사기관의 비협조 증거인멸 이런 걸로 인해서 구속 기소 또는 이 법정에서 좀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저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현실적인 판단으로 저는 검찰이라 하더라도 진술 거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수사권 문제 논란이 됐던 공수처 수사 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이런 법리 논쟁이 이어질까요?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원래 수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두 가지가 따져집니다.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두 번째는 증거, 증인, 증언 이런 것들이 확실한가? 그러니까 법의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법적으로 확실한 어떤 유죄 확정적인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으로 취득했거나 또는 다소 수사기관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당한 권한 남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된 증언이나 증거 이런 것은 전 국민이 그 당시에 텔레비를 그렇죠. 실시간 중계를 했고요. 그리고 담당자들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증언을 확보해놨지 않습니까? 직후에 검찰 수사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내용적으로 이것을 어떤 100% 어떤 배척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변호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절차적인 문제. 이것은 공수처가 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취득한 증거나 또는 수사 내용은 법정에서 채택할 수 없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싸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성태 의원님은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면
그 윤 대통령 측의 어떤 입장 부분, 증거 채택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관할 흔히 말하는 공수처의 이제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다가 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공수처에서 이제 이 공소 이제 제기 요구서가 이제 검찰로 가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 공수처가 나름 뭐 수사를 했다 그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한번 뭐 대면 조사했지만 아무 내용도 담아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수처법에 검찰에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해가지고 서울중앙지법은 이 영장에 이제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걸 또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깊게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추가 조사 없이 이제 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막 결론을 낸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만 보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에 따른 그런 논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형평성 비교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아까 조영 교육감 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몇 년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갖다 그걸 구속 수사하는 그 원칙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수처는 애초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에 권한이 없었는데 이 수사가 주체가 자신이 이제 특히 법원 이 쇼핑을 통해 가지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또 인신을 구금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실질적인 수사 내용은 없는 가운데 검찰에 이제 공소 제기 요구를 해서 기소해달라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정말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모습 내용으로 아마 엄청난 논란과 혼란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네, 반론처럼 말씀하십시오. 해야 될 게 네. 지금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자꾸 이재명 대표 건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게 저는 이거는 전혀 별개의 건이라고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학교에서 무슨 상대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이렇다 이렇게 그 법 판사들이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거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이 이재명 대표의 건은 대개 뭐 직권남용 또는 배임 관련된 게 대부분이고 또 공직선거법이죠.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많아요. 근데 그 우리 형법상 내란죄나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주요 가담자 또는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중요 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어쨌든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고 이후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라 검찰이 다 그다음부터는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무슨 이재명 대표한테는 특권을 주고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이 법원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래서 뭔가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을 자꾸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지지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그 아스팔트에서 나가 있는 우파들이 자꾸 법원에 대한 공정성에 시비를 걸면서 또 다른 이 우리나라 그 법질서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부정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우리나라 그 민주적 질서나 어떤 이 사법 체계에 상당한 그 신뢰성의 문제가 되면서 도리어 우리 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꾸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제가 한 네, 말씀만 좀 더 언급을 하면은 이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구속기간 연장 이 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기각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보면은 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류한 그런 공수처법의 취지상 검찰이 다시 이걸 갖다 수사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 보안 수사권이 이게 있느냐 없느냐? 네. 근데 앞에는 아까 제가 조영 교육감 사례도 했지만
그 보안 수사권을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수처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그런 내용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구속연장 불허 사유를 댔잖아요. 자, 여기서도 지금 현재 이런 혼란이 나오는 건데 근본적으로 공수처 법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공수처 수사 자체에는 그냥 응하지 않고 불응으로 초지일간 계속 유지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검찰 수사마저도 이렇게 법원에서 공수처 그 미비한 공수처 수사 내용 그걸로 가지고 검찰이 얼마나 공소장에 공소 유지를 위한 그런 기소가 잘 이루어질지 저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제 검수완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런 공수처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이단이거든요. 그때 많은 법률가들이 이런 법 체계에 들었으면 사법 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딱 이번에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려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판단은 이미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올바른 심판은 헌재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법상 위반 행위는 이제 검찰이 이 기소를 하면 그 공소장에 의해서 이제 공소를 유지하면서 재판에서 이 쉽게 말하면 범죄 혐의를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게 논란이 없어야 되는 건데 이 공수처가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끼어들어가지고 이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도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 체계가 좀 정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수사를 할 수 있대. 아니면 뭐 규정에 의하면 또 이렇게는 할 수 있대.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면서 국민들도 조금 정치권에서 다시 이런 법 체계를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저도 인정합니다. 아까 뭐 그 공수처가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수사 인력을 좀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당초에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려고 했어요. 근데 검찰과 당시에 이제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기소권이 없는 기관이 되면서 이게 반쪽짜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위공직처 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기왕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기소 공소까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고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보니까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지금 김성태 대표님 지적과 같은 문제 제기가 뭐 저는 일정 정도 그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저도 지금 현재 법체계 미비성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제가 이게 한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는 정말 피로서 때로는 엄청난 희생으로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최후의 보루죠. 이 사법 체계가 혼돈이 이어져 버리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이 주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홍 의원님, 그 헌재는 헌법 재판은 다르다. 뭐 이런 의견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이게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 큰 영향은 아니지만 뭐 일정하게 영향은 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내란 행위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라는 게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내란죄하고. 그러니까 뭐 내란죄가 없어졌다고 자꾸 이제 일부에서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하면 그건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사건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내용이고 이미 그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중대하게 내란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다뤄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죄와 관련된 이 공수처 수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든지 구속영장이 또는 뭐 이번에 또다시 검찰에서도 그걸 뭐 불구속 기소한다든지 또 만약에 이제 공소가 기각된다든지 뭐 법원에서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란죄 중대성이나 그러니까 하나는 법적 타당성에 약간 의문이 생길 수 있고
또 내란죄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런 그 대통령이 구속되고 그 이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그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그 내란죄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한 일정 정도는 가능성이 높게 본 상태에서 헌법 재판관의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성태 의원. 네, 제가 보기도 지금 뭐 홍 대표님 말씀에 상당한 부분 같이 뭐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탄핵 심판 여기에서도 행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과 또 행사 재판이 지연되고 또 많은 논란과 혼란이 생겨버리면 헌재 심판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게 헌재 심판 이 준비 기일 과정에서 국회 탄핵 소추 이제 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인데 그 변호인들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상의 가장 핵심적인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 내용이 내란죄 본다. 여기에 대한 내란죄는 드러내가지고 이건 이제 행법 위반이니까 행사재판으로 이거는 가는 게 맞는 거다. 그 가르마를 갖다 사실상 그 헌재 이제 이 탄핵소추 이 팀에서 헌재 이제 재판관에게 요구한 부분이에요. 이건 그냥 놔두면 헌재에서 행사 위반은 행사 재판으로 헌법 위반은 헌재 심판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탄핵 소추팀에서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것도 엄청난 혼란 중에 하나예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행사 재판에서 이게 이제 논란과 혼란 없이 절차상에서도 또 정당성 문제의 시비도 없이 이렇게 행사 재판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헌재 입장에서도 탄핵 심판에 대한 그 판단이 상당히 그 간결해지고 용이해질 겁니다. 만일 이게 혼란을 하고 논란이 커져 버리면은 헌재 심판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짧게 좀 논평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23일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4대 4로 인용과 기각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 4대 4가 주는 함의, 김성태 의원님. 짧게 한 30초. 이건 대단히 크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헌재 내부에서 물론 이제 약간 소수 의견이지만 차이가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를 헌재 재판관 내부에서 전체적인 회의에서 잘 정리가 돼가지고 저는 일치로 정리가 된 건데 만일 지금처럼 이게 이제 뭐 요 근래 국민 여론에서도 보지만은 팽팽한 이 여론이 형성되고 하면은 헌재 재판관 역시 이제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상당히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의 헌재 이 판단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다소 약간 좀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하나는 4대 4 결정이 난 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어떤 결정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일이 그 직위를 해제할 만큼의 중요한가 이 판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내렸고 다른 네. 법원에서는 2인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홍 의원님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 다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예. 네, 앞서 말씀이 좀 부족했는데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기각 4대 4의 함의. 홍익표 의원님. 예. 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일반 법원에서는 이미 MBC 박문진, 네. 예, 또 그다음에 KBS 전 사장 등에 대한 2인 체제하에서의 결정에 대해서 무효화된 법 1심에서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2심 방통위는 협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5명 또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되지 2명 갖고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1심에서는 뭐 이게 3심까지 난 건 아니지만 1심에서는 그렇죠. 그런 판결이 1심 나왔고요. 판결 결과죠. 예. 아마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아까 헌법재판소가 일반 법원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이 개별 법률의 합법성이냐 불법성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한 공직자의 행위가 헌법에 맞느냐라는 판단. 두 번째는 법률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합법일 경우에 문제가 없지만 법률에 다소 위배되는 경우에라도 그 직을 그만 중단시킬 만큼의 중대한가 이 문제를 판단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틀 만에 탄핵되고 근데 그 직을 뗄 만큼의 중대성이 있느냐라는 네. 문제에 대해서는 4대 4로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국민이 바라보기에 같은 사안을 놓고 저렇게 헌법재판관들도 판단이 다를 수 있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해하던 부분이 있어요. 김성태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렇습니다.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죠? 뭐 지금 검사 한 분이나 또 장관 한 사람 탄핵된 내용하고 그러니까 헌재에서 다루는 이 무게나 비중 자체가 확연히 다르죠. 윤 대통령 탄핵 그렇죠. 심판 말씀하시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도 중요한 것이고 또 헌재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 의결 내용에서의 거기에 이제 자리 잡은 그 내용들이 헌재에서 이 준비길 과정에서 그냥 내란죄를 드러내고 그냥 심상 비상계엄 그 자체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가 그게 위헌적인지 그것만 판단해달라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절차적 흥결은 지금과 같은 이 수사 혼선 또 앞으로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엄청난 이제 논란과 그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국민적 갈등이 이제 커지는 겁니다. 저는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이제 네. 헌법재판소가 없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거든요. 네. 87년 헌법 개헌을 할 당시에 조금 더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든 거죠. 우리 사회에서. 다만 이제 9명의 헌법재판관이 국가 중대한 결정, 대통령의 탄핵을 포함해서 이번 방통위원장 건도 그렇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대통령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 그다음에 국회 추천 3인으로 해서 좀 더 다양성을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9명의 헌법재판관의 구성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성을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개헌을 한다고 하면 네. 헌법재판관의 숫자를 좀 늘리는 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늘 문제가 되는 한국 사회는 반반이 남녀인데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재판관의 숫자도 좀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연세가 고령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연령을 좀 낮춘 분들도 들어가서 우리 사회의 그 세대별 다양성, 그다음에 어떤 성별 다양성,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출신의 다양성 등을 해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구성을 보면 뭐 특정 대학, 그다음에 연대 나이도 그렇고 남성, 뭐 그래서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남성 특정 대학 출신, 이걸로 너무 치중돼 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을 15명이나 또는 그 숫자를 좀 늘려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개헌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될 텐데 그때 고민해볼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시는군요.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온 말들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국민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 의원님? 저는 사실 이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조대현 그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그 굉장히 존경받는 원로 그 법조인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 계몽령이란 말을 쓰면서 제가 정말 순간 황당했어요. 무슨 계몽주의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종의 이제 경정을 울리겠다, 그런 측면에서 경고성이었다는 걸 강조하게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국민들에게 희화될 수 있는 발언은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그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이 활용될 만한 그런 권한이냐 하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일 때 어떤 상식 수준의 판단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대응, 이게 있는데,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면 대국민 담화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 직접 어떤 국민들과 소통도 할 방식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정말 그 여당과 협의해서 뭐 그 아주 그냥 그 어떤 국민 걸기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유리창 깨고 군대가 침입해 들어가고 모든 국민이 지금 그 당시 상황에 경악하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악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제가 최근에 한 음식점을 한번 갔더니 저 그분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분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작년 연말 보통 12월 달 장사가 그 2달치 장사하는 거예요. 음식점들 같은 경우. 근데 다 취소가 됐다. 절반 이상이 취소됐다 그래요. 예약이. 그러니까 정말 망연자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가는 비용은 줄어든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상계엄이 우리 국민 민생 경제에 미친 영향,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신뢰도나 또는 환율 등 금융 국가 거시 경제에 미친 영향들을 감안하면 이거를 경고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 정말 참을 수 없는 대통령 조치의 가벼움이라고 좀 보입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이 계몽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주시죠.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 수사에 대응하는 과정이나 또 법원의 영장 또 집행에 대한 대응하는 과정, 그래서 한남동 관정에서 뭐 특히 이제 경호처 요원들과 또 이 영장 집행 그런 사법기관하고의 충돌, 이런 모양새가 참, 변호인은 이제 이 피의자의 조력을 위해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처음 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수처법상에 분명히 공수처가 이 내란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할 주체가 안 된다, 그 단호한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체 응할 수 없다 그러더라도 처음에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서면 조사를 통해 가지고 굳이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 구금되는 상황까지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아니고 이런 이원 그런 불법 부당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법원에서 충분하게 그걸 다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또 이제 또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이 조된 헌재 재판관 출신 이 변호인 접근 변호사는 이 계몽령이라는 것은 뭐 지금 이 시대에 그 맞지 않은 용어 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않았다. 아무리 이제 하시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절대석 170석을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제1
당으로서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책임지는 그런 제1당 야당으로서의 도리를 좀 지켜보는 게 국민들의 뜻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이 과도한 입법 권력이 그냥 법안도 그냥 일방적으로 생산해버리는 입법 폭주를 하고 또 뭐 심지어 감사원장을 포함한 이런 헌법기관의 기관장 그리고 대통령 임명한 뭐 장관 뭐 검사 이 사람들까지 그냥 추풍 낙엽식으로 날려버리는 이런 탄핵 그리고 일반 국가 운영이 되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리는 그런 뭐 폭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실상을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 통치권 행위로서 이걸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계몽령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도 이런 포켓 지층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변호인 측도 이런 뭐 앞으로 표현은 상당히 지양해 주시는 게 대단히 좋을 것이다. 왜 그런가면은 국민들은 국민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네. 이 이야기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라든가 초기 발언에서도 요원이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검증이 좀 돼야 된다고 이거는 보십니까? 이제 곽종근 특정사 사령관이 처음부터 제일 먼저 이렇게 자기의 입장이 진술될 때 요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특전사는 뭐 장병들을 다 요원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걸 이제 민주당 김병주 지금 최고위원 그 유튜브에 이 곽종근 사령관을 갖다가 이제 저 방송에 참여를 시켜놔가지고 본인은 이제 요원 뭐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봤던 통화 내역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자꾸 이걸 바로 잡죠. 김병주 의원이 그거는 국회의원 말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도 이제 현재 심판 과정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바로 한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걸 뭐 국민적 상식이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을 요원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 요원으로 인정되는 거고 또 그 안에 그러면 특전사 요원이 별도로 언제 그 잠입해서 그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건지 그 판단은 국민들과 또 법원 또 현재 또 심판 과정에서 현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 단어의 중요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김용현 장관이 평생을 군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국회에 들어간 특수부대 요원들을 이게 빼내라고 한 게 아니라 끌어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그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곽종근 특수부 특전사령관이요. 자 그러면 철수나 작전 종료 이런 개념을 통상적으로 군 출신들 많이 씁니다. 야, 그 부대 철수시켜. 작전 종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끌어내라는 얘기는 안 해요. 누가 누굴 끌어냅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상황이나 정황이. 그리고 이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또는 707 당시 부대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받았다고 이미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와서 약간 이 단어의 몇 가지를 갖고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뭐 이미 검찰이 수사해 놓은 관계 주요 군부대 지휘관들 수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거로 생각합니다.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본격적인 귀성길이 시작되겠습니다. 동시에 큰 눈이 예보됐는데요. 고속도로는 종일 혼잡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차량 흐름 원활한데요. 서울 요금소를 현재 출발할 경우 부산까지 5시간 10분 소요되고요. 광주까지는 4시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대전까지는 2시간, 강릉까지 3시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쪽으로 남사 부근에서는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에서 화도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논산 천안간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 풍세 요금소에서는 차량 터널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정안교에서 정우터널 상용교 사이 정체고요. 동해고속도로는 속초 쪽입니다. 강동 2교에서는 2차로에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정체 가장 극심하겠습니다. 교통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폭설까지 예보된 만큼 극심한 교통 혼잡 예상되니까요. 평소보다 빨리 출발하시고요. 스노우 체인 등 차량용 월동 장비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본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전국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여당 잠룡들의 대선 출마 시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인물에 좀 주목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갑자기. 예. 어쨌든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되는 거는 여야 모두 공히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국민들께서도 최근에 그 국민의힘 지지기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도 있지만 대선 모드로 가면서 각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모양새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네. 대선 후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그 외에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 또 김부겸 전 총리 이 정도 분들이 아마 좀 주요하게 그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나 당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재명 대표가 가장 그 유력해 보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최근에 김문수 장관이 1등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결국은 탄핵이 된 경우에는 좀 분위기는 달라질 겁니다. 결국은 비상계엄과 탄핵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도층에도 좀 외연 확장이 가능한 사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무래도 유승민 전 대표나 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 두 사람이 조금 낫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한 명 더 한다면 홍준표 대구시장 이 세 사람의 경쟁이 그 세 분 중에 누가 한 명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홍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은 누구십니까? 개인적으로요. 네. 이거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유승민 전 대표가 제일 쉽지 않겠다. 이런 게 민주당 내에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김성태 의원님. 예. 어떤 인물들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진영 안에서 지지층에서 허례만 하는 여론의 추이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라든지 또 구속수감하는 이 모든 과정 또 공수처의 적법성 수사 주체로서의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자유우파적인 목소리가 지지층에서는 컸었어요. 그렇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시점을 통해 가지고 네. 좀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 내용은 중도 확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헌재 심판이 이렇든 저렇든 어떤 결과를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지만은 그래도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면은 중도 무당층을 겨냥한 그런 중도 확장론에
자연히 목소리가 이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기소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과연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체제를 절대 민주당 내의 어떤 몸부림으로서 절대 변화시켜내지는 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은 그 변화에 지금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뭐 그동안 집권당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정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아지고 이런 거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 조기 대선의 위기감에 따른 보수층 내지 또 중도층 일부가 걱정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고 또 하나는 거대 입법 권력의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 비호감이에요. 그러니까 170석이 넘는 입법 권력 가지고도 저렇게 무소불위의 대한민국의 정부 자체가 작동이 안 될 정도로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여기다가 또 대통령 권력까지 그 사람 손에 쥐어줘?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의 큰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의 이제 대선 후보는 아무래도 본선 경쟁력이 강한 그런 후보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의 말의 함의를 보면 예.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 확장성 부분을 강조하시는 부분은.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소 시점의 자유 우파론과 기소가 이루어지고 난 상태에서의 중도 확장론. 이 상태에서는 중도 확장론에 이제 무게가 더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지지자들 또 정당 내에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좀 우클릭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탈이념, 탈진영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재명 대표가 등소평의 흑마백마를 가지고 뭐 이런 뭐 중국을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 같은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본질은 못 벗어나서요.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개방으로서 중국이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본질적으로 중국은 지금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 체제는 그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듯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이념과 철학, 본인의 이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가치 이런 걸 어떤 행토로든지 많은 국민들이 접한데 지금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상대 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도 높아지고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을 받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가 저렇게 높게 나오는 마당이면 그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재명에 대한 쉽게 말하는 심판이에요. 민주당 내적으로는 지금 지도체제나 민주당 의원들이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완벽하게 솎아내고 자기 사람 중심으로 딱 일극체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높이고 이쪽을 통해서 니를 때려볼 거다. 그런데 네가 어떤 판단하는지 한번 보겠다. 이게 지금 국민들 여론이거든요. 홍 의원님. 여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믿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의 전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같이 옆에서 지켜봤고 일도 해본 경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념적으로 무슨 뭐 좌파나 또는 무슨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고 이미 행정 경험을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면서 매우 실용적인 행정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이제 그 어떤 프레임 만들어진 프레임에서 좀 이 나쁘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본인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는데 잘 안 먹히고 있거든요.
하나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박근혜 그 당시 대표죠. 박근혜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강성, 극우, 뭐 또는 보수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그때 그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김종인 씨를 영입을 해요. 비대위원으로. 네. 그래서 야당이 가지고 있던 트레이드마크였던 그 보편적 복지하고 경제민주화를 가져갑니다. 그랬죠. 예, 그러면서 대통령 그러니까 총선에도 예상보다 더 이기고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러면은 여러 가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가장 실효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변했구나라고 느끼는 거는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뭔가 통합적인 지도자 그리고 내가 실용적인 지도자 그리고 국민들이 내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정말 국가를 이끌어갈 적임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사람을 영입하거나 그런 사람을 자기 주변에 포진시키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언을 해주셨군요. 야권 잠룡들의 움직임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속에서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홍 의원님? 뭐 현실적으로 뭐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일 유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역할도 좀 필요하고요. 야당도 그런 컨벤션 역할을 노리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짧게 좀 평가를 해보시면 파괴력이 있을까요? 아까도 이재명 일극 체제를 강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이제 실용주의 노선을 또 만들고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친기업 행위도 좀 역할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제스처를 가지면 이건 일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이런 반영이 여론이 나왔다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처절한 몸부림이 나와야 국민들이 민주당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당내 민주주의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잠룡들도 민주당 내에서 적극적인 그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27일 월요일 설날 연휴에 보내드린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동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